여러분, 성경 구절 한 줄 때문에 우리가 아는 세계 지도가 흔들린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유럽에 한 언어학자가 있었습니다. 평범한 교수였죠. 그런데 어느 날 수백 년 된 성경 사본을 보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문장 한가운데 마치 칼로 도려낸 것처럼 지워진 공백 하나. 다른 사본에서도 또 다른 사본에서도 똑같은 자리에 단어 하나만 사라져 있었습니다. 수십 권의 사본, 수백 년의 시간 동안요. 그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감춘 단어다. 학계는 비웃었습니다. 쓸데없는 집착이라고 했죠. 그래도 그는 10년, 20년, 25년을 이 단어 하나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단어의 정체를 알아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단어가 가리키는 곳이 그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어느 나라를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지워진 그 단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한국인이라는 자긍심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터너라고 합니다. 유럽의 한 대학에서 역사 언어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의 25년을 통째로 가져간 단 하나의 단어에 관한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믿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모든 것은 제가 직접 경험하고 확인한 사실입니다. 제가 처음 그 단어를 본 건 젊은 연구자 시절이었습니다. 대학 연구실에서 고대 히브리어 성경 사본들을 분석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수백 년, 어떤 것은 1000년도 넘은 양피지 문서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단어들을 확인하고 기록하는 작업이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건 매우 지루한 일이었습니다. 매일 같은 문장들을 조금씩 다른 필체로 쓰인 사본들을 비교하는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특정 구절을 읽다가 문장 한가운데 공백이 있는 걸 본 겁니다. 처음에는 잉크가 발에서 글자가 지워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래된 사본이니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신기한 건 그 공백 주변의 다른 글자들은 모두 선명했다는 겁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 단어만 지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다른 사본들도 확인해 봤습니다. 놀랍게도 같은 구절에서 똑같은 위치에 공백이 있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10개가 넘는 사본 모두에서 그 자리만 비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체계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그 단어를 지워버린 겁니다. 더 이상한 건 그 공백이 나타나는 문맥이었습니다. 그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주변에는 항상 비슷한 이미지들이 따라붙었습니다. 동쪽이라는 방향, 강을 건넌다는 표현, 흰 옷을 입는다는 묘사, 그리고 구별된 백성이라는 개념이었죠. 처음에 저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단어는 어떤 특정한 장소나 민족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이 단어에 사로잡혔습니다. 연구실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심지어 꿈속에서도 그 공백이 보였습니다. 왜 하필 이 단어만 지워졌을까요? 무엇이 그렇게 중요했기에 수백 년 동안 수많은 필사자들이 일부러 그 단어를 생략한 걸까요? 저는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다음 해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이 단어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오래된 도서관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파리의 국립도서관, 런던의 대형박물관, 바티칸의 사본 보관소까지 갔습니다. 어디를 가든 제 질문은 같았습니다.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느냐는 것이었죠.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비슷했습니다. 의미를 알 수 없는 단어입니다. 학계에서도 공식적으로 해석을 포기한 부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터너 박사, 당신 경력에 도움이 안 될 겁니다. 그만두는 게 좋아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연구실에 남아 사본들을 비교했습니다.
주말에도 도서관에 가서 고대 문헌들을 뒤졌습니다. 제 동료들은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터너는 요즘 이상해. 존재하지도 않는 단어 하나에 인생을 걸고 있어. 그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그 단어의 정확한 의미도 왜 지워졌는지도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패턴만은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그 단어가 나타날 때마다 문맥 속에는 어김없이 같은 이미지들이 반복됐습니다. 동쪽 끝이라는 방향성, 큰 강을 건넌다는 여정,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시각적 묘사, 그리고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이라는 종교적 의미였습니다. 저는 지도를 펼쳐놓고 계산해봤습니다. 성경이 쓰인 중동 지역을 기준으로 동쪽 끝은 어디일까요? 페르시아일까요? 인도일까요? 하지만 어느 곳도 다른 단서들과 맞아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에는 큰 강이 없었고 인도는 흰 옷의 전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뭔가 제가 놓치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제 머리에는 흰 머리카락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내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놓아주는 게 어때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노력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이 단어를 놓아주는 게 아니라 이 단어가 저를 놓아주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한 통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독일의 한 대학에서 은퇴하신 노학자께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유고 자료를 정리하던 중 저에게 관심 있을 만한 문서가 발견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독일로 날아갔습니다. 대학 지하 창고에는 수십 개의 상자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 노학자의 평생 연구 자료들이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그 상자들을 뒤졌습니다. 먼지투성이 논문들, 오래된 사진들, 낡은 편지들 사이를 헤집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검은색 공책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공책을 펼치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첫 페이지에 제가 10년 넘게 찾아 헤맨 바로 그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로 4글자, 저는 그 철자를 외울 정도로 익숙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단어는 지도에서 지워진 어떤 민족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방향은 동쪽, 바다를 건너야 하는 곳. 특징은 흰 옷을 입는 사람들. 더 이상의 연구는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중단함. 저는 그 메모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이 노학자도 저와 똑같은 단서들을 발견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분은 연구를 중단하셨습니다. 왜였을까요? 무엇이 위험했던 걸까요? 그리고 지도에서 지워진 민족이란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이 단어의 정체에 가까이 간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처음으로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동쪽 끝, 바다 너머, 흰 옷의 민족. 저는 이 퍼즐을 반드시 풀어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중동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생각해보기로 한 겁니다. 성경이 쓰인 곳을 기준으로 동쪽 끝이라면 그건 중동 너머, 더 먼 곳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지금까지 너무 좁은 범위에서만 찾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저는 귀국하자마자 제 연구실 벽에 큰 세계 지도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쪽으로 선을 그어나갔습니다. 페르시아를 지나고 인도를 지나고 더 동쪽으로, 더 동쪽으로. 그 선의 끝에는 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확신했습니다. 답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그 답을 찾아낼 것이라는 것을요. 그렇게 저의 여정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지워진 단어는 더 이상 단순한 학술적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잊혀진 역사, 감춰진 진실, 그리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세상에서 지워버리려 했던 어떤 민족의 이야기와 연결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학자로서 제 의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연구 방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더 이상 중동 지역의 사본들만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동양 언어학, 동아시아 역사, 심지어 고대 무역로에 관한 문헌들까지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제 동료들은 제가 완전히 길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터너 박사가 이제 성경 연구를 포기하고 동양학으로 전향하나 봐. 그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해 가을, 저는 런던에서 열린 국제 언어학회에 참석했습니다. 사실 별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학계 사람들과 인사나 나누고 돌아올 생각이었죠. 그런데 리셉션 자리에서 저는 한 동양학 교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고대 언어를 연구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와인잔을 들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는 반쯤 장난처럼 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교수님, 혹시 이런 특징을 가진 민족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동쪽 끝에 있고 흰 옷을 입고 구별된 백성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곳 말입니다. 저는 진지한 대답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학회에서 흔히 나누는 가벼운 대화 정도로 생각했죠. 그런데 그 교수님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습니다. 터너 박사님, 선생님이 방금 말씀하신 이미지가요, 어딘가 한국과 비슷합니다.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한국이요? 한국이라니, 그건 제가 연구하는 범위와는 너무 동떨어진 곳인데요. 저는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호텔방에 돌아와서도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 저는 그 나라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동아시아 어딘가에 있는 작은 반도 국가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이름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대형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한국에 관한 책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에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책장을 넘길수록 저는 점점 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백이민족이라고 불렸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흰 옷을 입는 전통이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다는 겁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사본 속에서 본 흰 옷을 입은 백성이라는 표현이 실제로 존재하는 민족을 가리키는 말이었던 걸까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의 지리를 보니 산과 강으로 둘러싸인 반도 국가였습니다. 성경 사본 속에서 그 단어가 나올 때마다 함께 등장하던 강을 건넌다는 표현, 산으로 둘러싸인이라는 묘사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은 중동에서 봤을 때 정확히 동쪽 끝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동쪽으로 갈 곳이 없는 말 그대로 육지의 끝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도서관에서 7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의 역사, 문화, 언어에 관한 책들을 닥치는 대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읽으면 읽을수록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10년 넘게 제가 중동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믿었던 그 장소가 이렇게 먼 곳을 가리키고 있었던 걸까요? 그날 이후 몇 주 동안 저는 한국어 언어학 논문들을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는 한국어를 전혀 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언어학자로서 저는 언어의 구조와 소리 패턴을 분석하는 법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오래 추적하던 그 히브리어 단어의 어근, 그 소리의 리듬이 한국어의 특정 고유어들과 묘하게 겹친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정확히 똑같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발음하는 방식, 자음과 모음이 배열되는 패턴, 그리고 그 단어가 주는 전체적인 느낌이 기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한국의 고대 문헌들을 영어로 번역한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다시 놀라운 문장들을 발견했습니다. 동쪽 끝의 나라, 군자의 나라, 예의를 지키는 백성이라는 표현들이 반복해서 나타났습니다. 이건 제가 성경사본에서 본 구별된 백성, 거룩한 민족이라는 개념과 너무나 유사했습니다. 한 가지 더 눈에 띄는 점이 있었습니다. 한국에는 제사를 지내는 전통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조상을 기리고 하늘에 제사를 올리고 깨끗함을 중시하는 문화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이것 역시 성경 속에서 그 단어와 함께 나타나던 제사 문화, 정결 의식과 맥락이 통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한편으로는 흥분됐습니다. 10년 넘게 제자리 걸음이던 연구에서 처음으로 실마리를 잡은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만약 제 가설이 맞다면 이건 학계를 완전히 뒤흔들 이야기였습니다. 몇 달 뒤 저는 작은 학술 모임에서 제 연구의 일부를 발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물론 한국이라는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추적하는 이 단어가 가리키는 방향은 기존의 중동 중심 해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모순들이 있습니다. 지리적 방향성, 문화적 특징, 언어적 패턴을 종합해 볼 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더 동쪽 지역을 고려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한 원로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터너 박사, 이건 학문이 아니라 소설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연구실로 돌아와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너무 멀리 나간 건 아닐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앞에 놓인 데이터들은 분명 어떤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고 그 방향은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개인 노트를 꺼내 조용히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 단어가 향하는 마지막 좌표 혹시 코리아인가? 그리고 그 옆에 물음표를 3개 그렸습니다. 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답을 찾으려면 제가 직접 그곳에 가봐야 한다는 것을요. 20년이 지났습니다. 젊은 연구자로 시작했던 제가 어느새 중년의 교수가 돼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 동료들은 승진하고 책을 출판하고 학계에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한 단어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터너, 이제 그만 놓아줘. 이건 답이 없는 질문이야. 하지만 저는 믿었습니다. 모든 질문에는 답이 있다고요. 다만 우리가 아직 그 답을 찾지 못했을 뿐이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신학대학에서 초청 강연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주제는 고대 성서 언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거절했을 겁니다. 너무 먼 곳이었고 강연료도 그리 많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한국 땅을 밟아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저는 즉시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강연 일정 전후로 일주일의 개인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관광이었지만 실제로는 제 연구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나서 저는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20년 넘게 제가 추적해온 그 단어의 실체를 저는 드디어 직접 확인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틀렸다면 20년의 노력이 모두 헛된 것이 될 겁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옳았다면, 그렇다면 이건 역사를 다시 쓰는 발견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오래된 사본 사진들을 다시 한번 꺼내봤습니다. 그 익숙한 공백들, 지워진 단어의 자리를 손가락으로 쓸어내렸습니다. 너는 정말 한국을 가리키고 있는 거니?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사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곧 저 자신이 직접 그 답을 찾게 될 것이라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히드로 공항을 향해 떠났습니다. 가방 안에는 사본 사진들과 연구 노트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20년 넘게 품어온 단 하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워진 그 단어는 대체 무엇을 말하려 했던 걸까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봤습니다. 12시간 뒤면 저는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이 두렵기도 하고 동시에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것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저는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끝에 마침내 도착한 이곳. 이곳이 정말 제가 20년 넘게 찾아 헤맨 그 장소일까요? 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호텔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 풍경을 넋을 놓고 바라봤습니다. 서울은 현대적인 도시였습니다. 높은 빌딩들, 바쁘게 오가는 자동차들로 가득했죠. 하지만 그 사이사이로
전통 기와 지붕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도시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넓은 강이었습니다. 택시 기사님께서 한강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풍경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사본 속에서 수없이 상상했던 바로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산과 강이 가까운 지형, 사람들이 모여 사는 분지. 사본 속에서 그 단어가 나올 때마다 함께 등장하던 강을 건넌 백성이라는 표현이 떠올랐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저는 곧바로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조선시대 왕궁이었다고 택시 기사님이 설명해 주셨죠. 궁궐 정문을 들어서는 순간 저는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입구를 지키는 수문장들이 보였는데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 새하얗게 빛났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흰색 전통 의상이었습니다. 긴 소매, 넓은 바지, 그리고 허리를 감싼 띠까지 모두 흰색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사본 속에서 그토록 많이 봤던 흰 옷을 입은 백성이라는 표현이 제 눈앞에 실체로 펼쳐진 겁니다. 이건 더 이상 고대 문헌 속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궁궐 안을 천천히 걸으며 저는 안내 표지판을 읽었습니다. 근정전이라는 건물 앞에 영문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조상을 기리고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는 의식이 거행되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성경 속에서 그 단어와 함께 나타나던 제사 문화,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 그리고 정결함을 중시하는 태도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한참 동안 궁궐을 바라봤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모든 것이 제가 20년 넘게 상상했던 바로 그 풍경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고대 역사를 볼 수 있는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전시실을 돌아다니며 저는 설명문들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 전시물 앞에서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거기에는 고구려 시대의 고분 벽화 사진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벽화 속 사람들은 모두 긴 흰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흰 바지에 흰 저고리를 입었고 여자들은 긴 흰 치마에 흰 저고리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림 속 인물들은 제사를 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제단 앞에 공손히 서서 하늘을 향해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벽화를 보며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옆에 붙어있는 설명문을 읽었습니다. 한민족은 예로부터 백이민족으로 불렸으며 깨끗함과 순수함을 상징하는 흰 옷을 즐겨 입었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왔으며 20세기 초반까지도 한국인들의 일상복은 흰색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백이민족, 흰 옷의 민족. 이건 제가 사본 속에서 본 표현과 너무나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히브리어로 그 단어의 어근이 가진 의미 중 하나가 바로 흰, 깨끗한, 순결한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 옆에는 항상 구별된 백성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었죠. 박물관을 나오는 길에 저는 한국인 학예사 한 분과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흰 옷을 입는 전통은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그분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록으로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시기부터 이미 우리 조상들은 흰 옷을 입었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천 년. 그렇다면 성경이 쓰인 시기와도 겹칩니다. 그분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흰색은 우리 민족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깨끗함, 순수함, 그리고 신성함을 상징했죠. 우리 조상들은 더러운 것을 싫어했고 항상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깨끗함, 순수함, 신성함. 이 단어들이 제 귀에 꽂혔습니다. 이건 제가 사본에서 본 바로 그 개념이었습니다. 정결한 백성, 거룩한 민족, 구별된 사람들. 모두 같은 의미였습니다. 강연 전날 저녁, 저는 신학대학 측에서 마련해준 환영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의 여러 학자분들을 만났습니다. 식사를 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던 중
한 역사학 교수님께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터너 박사님, 우리나라에는 예로부터 건국 신화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가 이 땅에 나라를 세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하늘의 자손 혹은 하늘이 선택한 민족이라고 여겨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이 선택한 민족. 이건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묘사할 때 쓰는 표현과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적하던 그 단어 역시 하나님께 구별된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한국 고대 기록에서 동쪽 끝에 나라라는 표현이 나온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중국 고대 문헌에도 우리나라를 동이, 즉 동쪽의 민족이라고 불렀습니다. 지리적으로 우리는 항상 동쪽 끝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더 이상 동쪽으로 갈 곳이 없는 땅이죠. 동쪽 끝. 저는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사본에서 본 모든 지리적 단서들이 이 한 나라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중동에서 봤을 때 가장 동쪽,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땅, 바다와 맞닿은 반도. 그곳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만찬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가방에서 사본 사진들과 오래된 지도를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지도를 펼쳐놓고 빨간 펜을 꺼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쪽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페르시아를 지나고 인도를 지나고 중국을 지나서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곳. 바로 한반도였습니다. 저는 손으로 그 선을 따라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여기였구나. 처음부터 여기를 가리키고 있었어. 그동안 제가 중동 어딘가에서 답을 찾으려 했던 모든 시도들이 방향이 잘못됐던 겁니다. 그 단어는 중동을 가리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먼 세상의 동쪽 끝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새 노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 단어가 가리키는 동쪽 끝, 강을 건너 흰 옷을 입은 백성의 땅. 제가 수집한 모든 증거는 하나같이 오늘날 우리가 한국이라 부르는 이 땅을 향해 모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 아래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을까요? 자신들의 조상이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온 독특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요. 다음 날 강연을 마치고 저는 며칠의 개인 시간을 가졌습니다. 남대문 시장이라는 전통시장에 갔을 때는 아직도 흰 두루마기를 입은 노인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절에 갔을 때는 조상을 기리고 향을 피우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호텔 책상 앞에 앉아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25년 연구의 결론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적었습니다. 첫째, 사본 속 지워진 단어는 동쪽 끝을 가리킨다. 둘째, 그 단어와 함께 나타나는 표현은 흰 옷, 강, 산, 구별된 백성이다. 셋째, 한국은 이 모든 조건에 부합한다. 저는 펜을 놓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찾던 답이 무엇이었는지를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질문이 생겼습니다. 이 결론을 세상에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높은 빌딩들, 산들, 강, 그리고 그 사이를 오가는 사람들. 저는 이 모든 것을 가슴속 깊이 새겼습니다. 이곳이 제가 25년을 바쳐 찾은 장소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반도를 내려다봤습니다. 작은 반도 국가, 세계 지도에서는 작은 점처럼 보이는 이 땅. 하지만 이곳에는 수천 년의 역사가, 깊은 정체성이, 그리고 어쩌면 성경 속 지워진 한 단어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귀국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기록하고, 그리고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더라도 저는 제가 발견한 것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25년을 바친 한 학자의 의무라고 믿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온 뒤 저는 몇 주 동안 연구실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벽에 붙이고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하고
25년간의 연구를 하나의 보고서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손은 키보드 위에서 쉬지 않고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명확했습니다. 성경 사본 속에서 의도적으로 지워진 그 단어, 제가 수집한 모든 데이터는 하나같이 한국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언어학적 패턴, 지리적 방향성, 문화적 특징, 역사적 기록. 이 모든 것이 한 곳으로 수렴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결론을 공식 논문으로 발표하는 순간 제 학자로서의 경력은 끝날 거라는 것을요. 어느 날 저녁, 제 오랜 동료 한 분이 연구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제 책상 위에 쌓인 자료들을 보시더니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터너, 자네 한국에 다녀온 뒤로 계속 이러고 있다며? 대체 무엇을 발견한 건가?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제 연구 결과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분은 한참 동안 자료들을 살펴보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터너, 이건 너무 위험한 주장이야. 성경 속 단어가 한국을 가리킨다니 학계가 받아들일 리 없네. 자네 지금까지 쌓아온 명성을 생각해봐.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 말씀이 옳다는 것을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제 양심을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25년 동안 데이터를 따라간 결과가 이것인데 그걸 숨긴다면 학자로서 제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요? 몇 달 동안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타협안을 찾았습니다. 공식 학술지에 논문을 내는 대신 개인 연구 보고서 형식으로 정리하기로 한 겁니다. 학계의 동료 심사를 거치지 않은 순전히 제 개인적인 견해로만 남기는 거였죠. 보고서 서문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연구는 신학적 주장도 교리적 해석도 아닙니다. 또한 특정 민족을 미화하거나 다른 민족을 폄하하려는 의도도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한 언어학자가 고대 사본, 언어 패턴, 지리적 증거, 그리고 역사적 기록을 따라갔을 때 도달한 개인적 결론일 뿐입니다. 보고서를 완성하는데 6개월이 걸렸습니다. 3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었습니다. 저는 그 안에 제가 발견한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사본 속 지워진 단어의 패턴 분석, 언어학적 비교 연구, 지리적 방향 계산, 한국의 백인민족 전통에 관한 역사적 기록, 제사 문화의 유사성, 그리고 제가 직접 한국에서 목격한 것들까지요. 마지막 장을 쓸 때 저는 오랫동안 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끝맺어야 할까요? 저는 결국 이렇게 썼습니다. 25년 동안 저는 단 하나의 단어를 쫓았습니다. 그 단어는 성경 사본마다 의도적으로 공백으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학계는 그것을 의미불명으로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따라간 끝에 저는 한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동쪽 끝에 있고 산과 강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흰 옷을 입어왔고 스스로를 하늘이 선택한 민족이라 여겼습니다. 그곳을 우리는 오늘날 한국이라고 부릅니다. 보고서를 완성한 뒤 저는 몇 부만 인쇄했습니다.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몇몇 동료들에게만 조용히 전달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영원히 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로부터 1년 뒤 어느 다큐멘터리 제작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이야기를 영상으로 담고 싶다는 요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이것이 제 연구를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지도 몰랐습니다. 촬영 당일 저는 제 연구실에서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벽에는 여전히 사본 사진들과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인터뷰어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25년의 연구 끝에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경력을 걸고 한 단어를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의 끝에서 저는 한국이라는 이름을 보았습니다. 그곳의 역사, 문화, 전통 모든 것이 제가 사본에서 본 단서들과 일치했습니다. 촬영이 끝난 뒤 제작진이 떠나고 나서 저는 혼자 연구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25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젊은 연구자였던 제가 처음 그 공백을 발견했던 날, 10년 동안 아무런 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던 시절,
노학자의 메모를 발견했던 순간. 처음 한국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의 당혹감, 그리고 인천공항에 내렸던 그날 아침의 떨림까지 모든 순간이 저를 이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25년의 집착, 좌절, 그리고 마침내 찾아낸 하나의 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사본 속에서 수백 년 동안 반복적으로 지워진 그 단어는 대체 무엇을 말하려 했던 걸까요? 왜 하필 그 단어만 공백으로 남겨졌을까요? 그리고 그 단어가 나타날 때마다 함께 등장하는 동쪽 끝, 강을 건넌 흰 옷을 입은 구별된 백성이라는 표현들은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저는 한국에서 이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수천 년 동안 백이민족으로 불린 사람들, 하늘의 자손이라 자처한 민족, 제사와 정결을 중시한 문화, 그리고 세계 지도에서 정확히 동쪽 끝에 위치한 반도 국가. 제가 수집한 모든 데이터는 이곳을 향해 모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어쩌면 제가 틀렸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한 단어에 사로잡힌 학자가 만들어낸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제 학자로서의 양심을 걸고 데이터만을 따라갔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한국을 찾으려 했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계속해서 더 동쪽을, 더 먼 곳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곳이 한반도였습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남기겠습니다. 왜 하필 그 단어만 수백 년 동안 공백으로 남겨졌을까요? 왜 그 단어가 나올 때마다 동쪽 끝, 강을 건넌 흰 옷에 구별된 백성이라는 표현이 같이 따라붙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 이름은 끝내 역사에서 지워져야 했을까요? 저는 이제 65살입니다. 제 인생의 3분의 1 이상을 한 단어에 바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제가 시간을 낭비했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그들이 옳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믿는 것을 끝까지 추구했고 데이터가 이끄는 대로 따라갔으며 제 양심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진실이란 것은 때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저는 중동에서 답을 찾으려 했지만 답은 지구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곳을 바라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성경 속 지워진 그 단어가 한국을 가리키고 있었는지 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만큼은 여러분께 남기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모르는 역사가 있을까요?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그리고 수천 년 전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감춘 진실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이 찾으셔야 합니다. 저는 제 역할을 다했습니다. 25년의 여정을 여러분과 나눴고 제가 발견한 모든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저는 오늘도 제 연구실에서 그 오래된 사본들을 바라봅니다. 여전히 공백으로 남아있는 그 자리를 손으로 쓸어내립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너는 정말 한국을 말하고 있었던 거니? 여러분,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제 25년의 고백입니다. 이 질문만큼은 여러분 마음속에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어쩌면 여러분 중 누군가가 제가 찾지 못한 마지막 답을 발견하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